정체불명의 전투기 하나 딱 잡혔어. 근데 갑자기 고도를 내리던 얘가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졌어. 오, 뭐야? 갑자기 전투기 하나가 나타나. 공항 위에? 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었어? 예, 찍었어요. 뭐지? 이게 대박이다. 자, 70년대 당시에 최신의 소련 전투기가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건. 아. 근데 이 다음 처리가 참 가관인데 그 스키드 마크가 있을 거예요. 어. 그거 재는 거야. 공항 무단난입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 이거 민간업체한테 빌린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중앙정부에서 내야 된다. 죽이려고 하루에 1만 원이다. 왜냐? 근데 외국 항공기를 반출했을 때 이거 면세냐 아니냐 가지고 무기가 나가는 거니까 일본의 무기 수출법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돌려주는 건데 무슨? 되게 웃긴다. 얘네 왜 그래? 아무튼 이걸 분해해가지고 미국의 C5A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요게 그 장면이에요. 이거 워낙 크니까 그거 꽤 크더라고. 엄청난 거 왔어. 이것도 이제 일본의 그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가 좀 호위해서 딱 갔어요. 야, 이때 굉장히 긴장감 돌았겠다. 왜냐면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분명히 계속해서 이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그 지금은 하코다테 공항에 있는데 요걸 미국 쪽으로 가져가면 이거 우리 미국이 다 털린다. 그러니까 엄청 바짝 긴장을 해서 했는데 얘를 데리고 도쿄로 갔어요. 이제 자기네 기지로 갔어. 그래서 뭐 명목상은 일본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인데 일본 기술자들은 손도 못 댔대. 왜냐하면 이 미그-25에 자폭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게 벨렌코 중위를 불러서 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미국 기술자들이 이걸 다 분해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다 조사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다 조사한다면 이랬대. 야, 이거 다시 조립해서 날려봐야 된다. 그때 일본에서 정부 부처에서 다 사람들 달려서 제발 그건 안 된다. 그것까지 했다가는 언제 쏘는 애들이 날라왔어. 제발 그건 안 된다. 싹싹 빌었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방법이잖아요. 완성품을 싹 다 역으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싹 조립하고 다시 뜨면 이제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비행 특성을 알려면 몰아봐야 되잖아. 물론 벨렌코 중위가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직접 몰아보는 건 또 다르잖아. 근데 뭐 그건 안 됐대요. 아, 못했구나. 그래서 재조립해서 비행까지는 안 되고 아주 조사를 헐레벌떡했어. 그래서 11월 15일에 그러니까 11월에 소련한테 얘기했대. 거기서 화물선을 보내라. 그래서 15일에 화물선이 와가지고 거기서 일본 애들 표현에 의하면 나사 하나 안 빼놓고 다 돌려. 그치, 뭐 어차피 이걸 그대로 똑같이 생산해낼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고 보내줬을 테니까. 아무튼 뭐 1976년 후반기에 일어났던 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건이었죠. 아니, 왜냐면 그 도끼마는 사건이 8월 달인가 아마 미류나무 배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8.18 도끼만 했는데 문득 아직 근데 그때 당시에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데프콘이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미류나무를 다시 베러 가. 그때는 미군이 데프콘 2까지 올라가요. 데프콘 2면 전시 상황이잖아. 우리도 뭐 공수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호위하면서 가가지고 그 미류나무를 베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딱 해? 만약에 전시가 딱 붙었어. 그러면 소련하고도 붙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을 불과 한 달 전에 겪었는데 또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 겪었다. 이거는 물론 도끼만행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최신형 전투기가 지금 상대편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그때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군대하고 미국 군대가 미류나무 앞에 있는 북한 초소 4개를 때려 부셨대. 이씨, 다 때려. 그리고 뭐 얘기 들리는 카더라에 의하면 트럭 안에 총도 숨겨갔다고. 아니, 딱 전쟁 상황이었대. 그러니까 데프콘 2를 딱 발행하고 지금은 전시 상황. 그래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인가가 아예 전시 상황이었대. 그렇게 겪고 난 거 다음에 이게 지금 소련의 미극이 이거 뭐 앞으로 얘기하실 거지만 미극의 위용은 자유진영에 있어서는 정말 벌벌 떠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둬.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것 같은데. 후폭풍은 있었어요. 일단은 벨렌코 중위. 이 사람은 일단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 소원을 이뤄요. 미국 가는구나.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놈 하나가 귀중한 자원이잖아. 근데 소련에서는 막 돌려달라고 난리 났어. 난리 났지. 그래서 아까 그 마누라하고 나와서 막 울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 흔들리라고.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소련의 항공 전술을 그대로 미군 조종사한테 알려주는 고문 역할을, 미 공군 고문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게 왼쪽이 이게 벨렌코예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소련의 엘리트 조종사가 알려주는 소련의 전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상대방을 알고 싸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휴전선 넘어서 우리 알잖아. 휴전선 넘어서 북한군 하전사 하나 넘어오는 거하고 이웅평 소령이 미국이 갖고 넘어가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난리 났었지 그때도. 차원이 다른 그렇지. 거 아니야. 이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고 78년에는 이름을 바꿔요. 이름에 왜요? 신분을 세탁을 해야 되니까. 홍차 맛이 다 죽을까. 그래서 78년 이름 바꾸고 일본 오키나와도 방문하고 대만도 방문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했대요. 오. 아니 이 사람은 아예 마음 먹었네. 그다음에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97년에 극비리에 러시아를 방문도 했대. 러시아를 갔다고? 용기도 대단하네. 그다음에 아무튼 81년에는 시민권을 따서 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83년 9월에 사할린에서 우리 대한항공 여기가 피격됐잖아. 그때 소련 측 암호 해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소련의 입장에서는 정말 쳐 죽일 놈이. 그때 이랬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영공을 침범하면 민간기라도 격추하는 것이 당시 소련의 처리 방식이다. 요격기는 최초부터 격추하려고 발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근데 본인이 격추를 안 당했네. 또. 그러니까 뭐 미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뭐 그다음에 이혼하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뭐 독신으로 살았대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 곳에 못 있네. 그렇지. 정착 못하네. 역마살이 좀 있네. 그다음에 이 벨렌코의 망명이 어떻게 보면 일본 항공자위대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됐어요. 기회인데 제대로 못 살렸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조기 경보기를 들어오려고 했다. 근데 일본에도 이런 거 있잖아. 야, 지상에 저렇게 레이더 기지가 많은데 뭘 또 조기 경보를 왜 사야 돼? 그런 거 사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기 경보기를 사야 돼. 들어야겠다. 야 이거 순식간에 10분 만에 우리나라 왔어. 그렇지. 그래서 1980년대에 드디어 일본이 조기 경보기를 들여와요. 그래서 E2C 호크아이, 그다음에 E2D,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중에는 E767 4대까지 들어오는데 E767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조기 경보기예요.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그 머리 위에 그 쟁반 있는. 그 스카이라이프 달아놓고 다니는. 그렇죠. 러시아 애들도 일본 근처까지 이거 엄청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 애들도 이렇게 돌리면 하늘에서 막 만나겠네? 글쎄, 그러니까 워낙 이게 탐지 범위가 넓으니까 소련도 저쪽에서 조기 경보기 돌리고 일본도 저기서 돌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어. 우리나라도 돌리고 중국도 이제 가끔씩 돌리고. 그럼 만나면 웃기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워낙 탐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근처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위치를. 아무튼 얘네는 총 13대가 아직도 돌아요.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아직 4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돌리고 싶어도 금방 다른 나라잖아 가면. 아니 근데 24시간 하려면 돌려야 돼. 우리도 아직 좀 모자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미그 25 덕분에 일본이 최신형기를 손에 넣죠. 이전까지는 F4 팬텀을 썼는데 이거 사실은 8, 90년대까지 팬텀을 주력으로 쓰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팬텀이 출격했는데 미그 25 발견을 못했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팬텀의 레이더에 룩다운 능력, 밑을 봐는 능력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최신형 전투기. 뭐가? F15를 이때 들어가요. 우리는 이 뒤에 한참 동안도 팬텀을 쓰지 않았어요? 한참 썼. 그죠? 재작년인가? 뭐 그때까지. 왜냐면 지금도 써요. 내가 팬텀 지금 써? 30몇 대 지금 써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가장 멋진 미국 비행기 프라 모델이 팬텀이었어. 맞아. 그러면 이미 80년대 후반인 건데 일본은 70년대 후반에 F-15를 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왜 F204 스타파이터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래. 그래서 얘를 대체할 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건 덕분에 예산도 팍팍팍팍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F-15를. 미국이 그 전에 조건을 걸었겠지. 야, 니네 그거 진짜 돌려주면 안 돼. 내가 대신에 니네 이거 분해해서 우리가 가져가게 해주면 F-15 들여줄게. 그러니까 한 거겠지. 이 전까지 일본은
어떻게 전투기 공유 사실 전투기 공유하는 거 가지고 등급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아직 A 등급은 아니었거든. 요 일을 계기로 A 등급으로 올라가서 F-15를 받아요. 그다음에 팬텀의 레이더도 이제 F-16에 다는 레이더로 바꿔서 그 룩다운 능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바꿔요. 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 두세 발 점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미국은 이렇게 해서 팬텀과 F-15 이상으로 뭐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일본한테도 넘겨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미그에 대한 것은 소문으로만 보통 알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그 25는 무적의 슈퍼 전투기로 인식이 됐었어요. 특히 뭐냐면 그 세련된 외모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이 생겼다니까. 그 세련된 외모에 충격을 받아서 그걸 카피한 게 F-15야. 여기 F-15하고 미그 25하고 사진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F-15? F-15 오른쪽에 F-15 왼쪽이 미그 25인데 진짜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이 생겼어. 어떻게 보면 현대 전투기의 어떤 쌍발기의 그렇죠. 딱 전형적인 그럼요. 모습이 이거네. 그러니까 쌍발 수직 꼬리 날개, 쌍발 전투기 이런. 그다음에 근데 원래 미그 25의 목적은 뭐냐면은 요격기예요. 요격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뭐가 있냐면 SR-70이라는 정찰기 알지? 이게 마하 3짜리 정찰기야. 이거 스텔스 기능 있는 거 아니야? 스텔스 그래, 기능이 그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초고속 정찰기가 왔을 때 얘를 따라잡아야 된다. 그럼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얘를 따라잡아야 마하 3이 된다. 넘어야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하 3에 근접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요격기를 만드는 거였단 말이죠. 와, 마하 3 같은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어떨까? 야, 나 기절할 거. 어떨까 진짜.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미그 전투기가 첫 번에 나온 게 1965년이에요. 65년이에요. 그래서 65년부터 67년까지 그동안 전투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 있죠. 예를 들어서 속도, 고도, 상승 능력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립니다. 엄청난 전투기였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경악하는 거죠. 더군다나 1973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접경에서 그치. 소련 미그 25가 딱 나타났어. 그래서 이때 팬텀기를 출격시킵니다. 팬텀기를 발견한 미그 25가 도망가는데 팬텀기가 못 따라잡아. 미사일을 조준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도망갔고 지상관제 레이더 기지에서 이스라엘 레이더 기지에서 보니까 마하 3이 나. 우와, 빠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네들 상식. 마하 3으로 전투기가 계속 장시간 작전을 한다고? 그럼 뭐야? 기체를 뭘로 만들었을까? 티타늄으로 만들었다. 티타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이 정도로면 최첨단 전자 시스템이 있고 강력한 전자 공중적 능력이 있을까? 그렇지. 모든 그 미국의 최신의 모든 기술을 다 담은 정찰기를 전투기로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73년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경악이지. 이거 붙으면 떨어진다 우리. 근데 70년에 이제 망명에서 다 조사했잖아. 여기서 이제 뽀록이 나기 시작. 뭐가 뽀록나? 마삼이 아니야? 일단은 기체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된 줄 알았는데 강철로 돼 있어요. 철? 자석을 대니까 딱 붙어. 그러니까 보니까 기체의 80%가 강철, 그다음에 11%가 알루미늄, 티타늄은 9% 정도 썼어요. 거의 백밀러만 썼다는 거. 근데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거 어떻게 강도를 견디려면 강철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강철 두텁게 썼다. 되게. 그럼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달기 위해선 엄청난 엔진을 달아야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행기 크기가 커진 거야. 그래서 미그 25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봐. 엄청 크더라고. 이게 티타늄이라는 게 비싼 소재인데 이거를 1000대 단위로 만드는 전투기에 이걸 쓰겠어요? 못 쓰잖아요. 티타늄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안경. 네, 뭐 그렇죠. 이런 정말 조금 들어가는 곳. 맞아. 근데도 되게 비싸.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만들려면 뭐. 금속 가공 기술도 미국보다 못하니까 워낙 두텁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장하고 연료 안 달고 기체 자체 무게만 20톤이야. 그냥 크게 때려지는 거네. 그냥 크게 때려 박은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최첨단 전자장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안에서 진공관이 나오더래. 진공관은 왜? 트랜지스터를 못 쓴 거예요, 얘가 그때까지. 진짜? 진공관이 나오더래요. 사실 진공관이 추위하고 방사능에는 강한데 소련이 그때 당시 갖고 있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거 트랜지스터를 제대로 된 트랜지스터를 못 만들어가지고 개발 못 해가지고 진공관을 썼다. 그래서 크기가 또 커질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하 3 속도. 맞아. 마하 3으로 날아간 건 맞대. 진짜예요? 맞는데 착륙해봤더니 엔진이 다 타버리고. 아 진짜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그 25 눈금을 보면 마하 3.2까지 돼 있는데 마하 2.8부터는 빨간색이래요. 여기 넘어가면 안전 보장이 안 된다. 그 시리아 공군 조종사가 진짜 나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엔진을 보니까 이게 엔진 추력이 16,500파운드 엄청난 거야. 이거를 두 개나 될 거 있는데 F15 같은 거에 14,590파운드거든. 이게 16,500파운드면 엄청난 건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 엔진이 막말로 빛 좋은 게 살고 왜? 수명이 150시간밖에 안 돼. 150시간이면 파일럿 하나를 양성하기에도 좀 모자란 그렇죠. 아니에요? 엄청 모자르죠. 그 다음에 연비도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연료를 가득 채워도 전투 행동 반경이 3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빅토르는 목숨 걸고 온 거네. 그러니까 최대 거리가 1200km야. 그러니까 얘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벨렌코도 사실상 착륙하기 직전에 이미 연료가 거의 바닥났었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박은 거든 얘다. 게다가 이렇게 무거우면 이거 양력을 얻기 위해서 추진력과 속도가 엄청 필요할 텐데 그렇죠. 속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연비가 안 좋고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격 작전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격기. 그래서 누가 오면 방위 비행기로 쓰는 그래서 거구나. 그렇죠. 방공으로. 그 다음에 이게 60년대에 나왔지만 실전 배치가 된 게 1972년에서야 실전 배치가. 왜냐하면 너무 트러블들이 많아가지고. 전형적인 동서간의 냉전 시대에 보여주기식 그렇죠, 비행기. 그렇죠. 그러니까 벨렌코가 1976년에 왔잖아요. 얘는 배치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거 타고 온 거야.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그 25의 환상에서 다 깨지죠. 사실 내가 뭐 미그 25의 뭐 실전 기록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건 나중에 우리 무기고 시간에 미그 25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냐면 지금 폭망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미그 25의 1번 망명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난 너무 재밌었던 건 각 부처와 단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자기 자존심, 그렇죠. 이거를 꺾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저 펜스 비용 지불하셔야 되는데 저기 스키드마크 보니까 이거 과속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라는 거를 흔히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역사에 이프도 더하고 하는 이유가 그걸 배워서 상상을 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만약에라도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오거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 우린 예전에도 그렇고 대처 정말 잘했어. 딱 나가서 전투기 발견해서 유도 싹 하고 딱 포위하고 너 내려 고도 내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딱 가면 귀순 의사가 날개 이렇게 흔들어요. 날개 흔든 건 귀순 의사예요. 그럼 옆에 에스코트 2대 딱 붙고 앞에 선도기가 있어서 얘가 쫙 선도해서 내려와. 그러면 이미 무전으로 귀순 의사 밝혔다. 그러면 정보 국가기관에서 탁 나와서 기다리는 거야. 다 했어. 우리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예전에는 정말 잘했어. 이거 항공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국뽕을 어느 정도는 느껴도 괜찮은 일련의 사건들이 몇 건 있어. 그럼요. 일본보다는 훨씬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밀폭 시간, 밀리터리 폭소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련만 빼고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만약 이거 보면서 5번 이상 피식했다. 구독 안 누르면 배신자야. 이 정도 웃었으면 구독 눌러줘야 돼. 자, 오늘도 조심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넘어가고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